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저희들이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특별히 그 한선 교사님의 뭐 평범한 얘기이지만은 코로나 시대의 선교 현장이 선교 현장에 기대가 되는 변화들, 또 한국 교회에 기대가 되는 변화들을 생각하면서 선교의 방향들을 좀 이렇게 몇 가지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희 멤버들이 관련이 있는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초청해서 이제 그분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이 마련하게 됐고요. 이 준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이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몇 분이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미국 계시는 분들도 있고 관련되어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선교사님의 강의가 끝나면은 무순위로 이제 저희 본부에서 이제 소그룹방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소그룹방을 만들어 드리면은 그 소그룹방에 들어가셔서 이제 저희들이 의논할 수 있는 좀 이렇게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그런 그 주제도 몇 개 드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그 여러분들이 들었던 발제안 중에서 몇 가지를 이렇게 꺼내셔서 이렇게 대화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본회의로 들어와서 오늘 미팅 전체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전체 시간을 저희들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9시 한 10분, 15분 전까지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중심으로 환영을 하고요. 어떤 분의 초청을 받아서 오셨든지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진행을 하기 전에 우리 호주의 하태식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한철호 선교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한철호 선교사님은 뭐 선교 한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한국을 섬기셨고 미션 파트너스를 설립하셔서 지금 상임 대표로 계시면서 이제 그 퍼스펙티브 강의를 통해서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섬기고 계십니다. 잘 우리가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소개하지 않고 한 선교사님 모시도록 하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공유해서 이 화면을 보고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코로나 시대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여러분들 많이 또 듣고 또 얘기하고 그러는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그런 컨셉들도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인 그림으로 제가 코로나 어떤 키워드들과 또 그것이 교회와 선교에 미치는 영향들 그런 쪽으로 잠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이해하는 몇 가지 키워드를 다 아시는 키워드, BCAD 뭐 이런 키워드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키워드를 쓰는 이유는 코로나가 세상을 이렇게 바꿀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만큼 충격을 줬다 그런 의미겠죠. 근데 이건 좀 약간 과장된, 그죠? 예. 뭐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들도 있었고 다 극복했습니다. 세상은 인류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이고 기독교적으로 표현하자면 인간 타락에도 불구하고 결국 선하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뤄가는 그 과정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더 큰 어려움도 잘 극복할 거예요. 예를 들면 1350년 그 흑사병 때문에 유럽 인구 50%나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교회가 이 방역 이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질병이 도니까 막 교회 모여가지고 그죠? 흩어져야 되는데 교회 막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더 확산됐다 이런 일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450년 사평 이후 150년 후에 기독교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냈죠. 1517년 개신교 운동의 시작. 그래서 위기는 새로운 운동의 시작일 수 있으며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키워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조금 지나 보니까 이게 그래서 다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그런 생각했는데 결국 위드 코로나와 함께하는 그런 코로나와 같이 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뉴 노멀 잘 아시는 그런 단어가 등장하게 된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코로나가 극복돼도 코로나에서 왔던 그런 어떤 일종의 충격 때문에 코로나 시대의 라이프스타일이 아마 계속 될 겁니다. 예. 세 번째 컨셉은 이거 새로운 일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는 변화들은 이미 일어나고 있던 변화들이 가속화되는 거죠. 뭐 분명히 인간의 그런 탐욕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큰 재앙이 올 거라고 그게 뭐 경영군이든 뭐 어떤 뭐 기온 상승이든 올 거라고 예측했었고 또 개인주의가 되면서 사람들 간의 간격이 점점 멀어질 것이라는 것은 다 언택 개념으로 갈 것이라는 걸 예측했던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로운 일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일어나던 변화가 가속화되는 것이다. 그런 컨셉들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새로운 창조적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피터 드러거가 이런 얘기를 했죠.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create it.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이제 옮겨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들 이런 잘 아시는 키워드 한 이런 네 가지 키워드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탈세계화 이게 이제 가장 그 코로나 시대에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입니다. 탈세계화. 그러니까 탈세계화. 그러니까 세계화의 그 과다 혹은 탐욕 때문에 결국 코로나 같은 것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반대 개념으로 탈세계화 개념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탈세계화, 탈집단화, 탈도시화. 그래서 글로벌의 반대는 로컬. 그래서 글로벌과 로컬라이제이션, 이걸 합성인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가 이전부터 많이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자발적으로라도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한 그런 개념이 더 강조되어졌고, 그죠? 예. 그래서 글로벌과 로컬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창의적인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세계는 너무 글로벌의 개념에 치우쳤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얘기하냐면 나중에 이제 성교는 글로벌하고 상관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장, 최대 생산, 최대 소비, 전 세계적인 영향력 이러한 세계화 문화 뒤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멈출 수 없는 탐욕을 결국 이 코로나 때문에 제동이 걸린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이 합해진 글로컬라이제이션의 컨셉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컨셉에 치우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코로나 현상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또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가 핵심 얘기가 온라인 쇼핑입니다. 온라인 쇼핑. 그죠? 그리고 이건 이제 이미 대세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대표적인 세계화 문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현재 여러분 한국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한국에서 온라인 쇼핑 넘버원이 쿠팡입니다. 쿠팡. 쿠팡이 넘버원입니다. 그럼 넘버2는 뭐냐면, 넘버2가 뭐 G마켓, 뭐 신세계마켓 혹은 뭐 11번가가 아니고요. 당근마켓이라는 겁니다. 당근마켓. 당근마켓. 당근마켓은 한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넘버2입니다. 당근마켓이라면 당신의 근처 마켓 이런 뜻이에요. 일종의 중고 사이트인데요. 여기 회원 가입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회원 가입하면 자기 동네 주소를 반드시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종의 중고 사이트예요. 중고 마켓이에요. 제가 이제 뭐 우리 아이 자전거를 하나 사야 되겠다라고 검색을 하면 요즘 제가 평촌에 살거든요. 그 안양 쪽 평촌 안에서만 검색이 됩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평촌 안에서만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자전거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거 살라고 자전거를 소유한 사람에게 전화했더니 그 사람이 사실은 우리 옆 동네 바로 옆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밑에 내려가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자전거를 건네 맞는 거죠. 뭐 그러다가 이제 얘기가 되는 거야. 내가 우리 딸 자전거 사주려고 그랬다고 그러면, 우리 딸 중학교 2학년인데, 뭐 어느 학교 다니세요? 이 평균중학교 다니는데, 그럼 그 사람이, 저희 딸도 평균중학교인데, 몇 학년이세요? 3학년인데, 그래요. 그 우리 딸 3학년, 2학년 때, 3학년인데, 이제 2학년 때, 3학년 때 쓰던 참고서 제가 좀 넘겨드릴까요? 공짜로? 뭐, 이렇게 그 안에 내부자끼리 거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제 동네 사람들끼리 마켓이 형성되니까 어떤 여성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물김치 잘 담그는데 이거 동네 사람들에게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퀄리티 높은 물김치가 동네 안에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또 그 동네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그러면 그 동네에 무슨 마켓이 형성되냐면 중고등학생용 교과서 파는 그런 책방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 때문에 내부자들 스스로가 주도한 상권과 그들에 의해서 창의적인 어떤 마켓 아이템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이 내부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제가 거기 검색했는데 내가 원하는 물건이 없어요. 그럼 이제 뭐가 그걸 연결하냐면 소위 말하는 IT가 그걸 연결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 당근 마켓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물건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로컬라이제이션과 글로컬라이제이션이 확대되는 겁니다. 예. 이런 밸런스가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로 간다는 겁니다. 또 이 탈세계화 개념에 연결되는 게 탈집단화, 탈도시화.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이런 굉장히 가속화되죠.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가족들끼리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예. 가족들끼리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예. 그래서 주택도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국이 점점 패밀리들이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작은 주택을 선호했거든요. 근데 다시 주택이 이제 커지기 시작할 겁니다. 큰 평수를 더 원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집에서 일해야 되고요. 또 하루 종일 가족들하고 집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공간이 좀 더 넓어져요. 그래서 주택도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이전에는 왜 주택이 작아도 됐냐면 다 바깥에 나가서 일하니까, 음식도 다 바깥에 나가서 먹고 일하는 거 다 바깥에 나가서 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글로벌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주택이 작았다는 겁니다. 예. 근데 오히려 이게 로컬 개념으로 넘어오면서 자기 주택이 커지는 그런 개념으로 간다는 겁니다. 예. 이런 상태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걸 어떻게 창의적인 영역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언택 사회입니다. 그래서 컨택에서 코로나 때문에 언택으로 갔는데 사람들은 금방 재빠르게 언택에서 언택으로 넘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의사소통 방식도 상당히 빠르게 바뀌게 됐죠. 예. 이것은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전에도 이미 굉장히 온라인 의사소통으로 점점 의사소통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작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안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이미 유튜브는 한국 60대 70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다 60대 70대의 장입니다. 예. 따라서 모든 연령이 온택 상황으로 가는 게 급속하게 확산되어졌습니다. 온택 문화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의사소통의 질과 효율을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온라인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전부 온라인 교육으로 바뀌면서 사실은 그 컨텐츠나 질이 굉장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표시했던 것처럼 레가시 미디어, 이게 이제 뭐냐면 기존 텔레비전, 신문 이런 겁니다. 요새 여기가 영향 주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새 오피니언 리더들은 OTT라는 말이 뭐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OSM은 One Source Multi User 그런 뜻입니다. BJ, 유튜브, 콘텐츠 크리에이터. 요새 초등학교 아이들 자기 그 목표가 뭐냐면 요새는 의사 아니거든요. 얼마 전까지 의사 뭐 이런 거, 요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BJ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재정을 돈을 벌기 때문에. 그래서 온택을 통해서 질 높은 내용과 콘텐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런 변화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새 이제 그 개인 방송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런 걸 통해서 개인 아카이브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돈을 무한정으로 주면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일 뭐냐면 전 세계나 한국 선교사를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의 일대기를 만들어주고, 왜 한국 선교사들이 일기 너무 안 쓰기 때문에 일기 자기 기록 하나도 안 하거든요. 대부분 안 합니다. 예. 근데 그걸 누군가가 대신 기록해줘서, 왜냐면 여러분들 사역 자체가 역사고 전략이거든요. 예.
또 이런 것들을 기록해 줘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 그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온라인 시대로 넘어가면서 온택 시대로 넘어가서 가능한 일들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이제 키워드가 이제 통제와 자율의 허상과 진실입니다. 이제 한국 K 방역이 주목받던 이유는 예를 들면 중국이 코로나 발생국이었지만 현재 완전 통제에 들어간 것은 통제 사회이기 때문에 비교적 쉬웠어요. 그런데 한국은 자율적인 사회, 어느 정도 자율적인 사회면서도 코로나 통제가 가능했다는 게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가 잡히지 않잖아요. 그건 자율과 민주 개방을 강조하는 것, 그죠? 인간의 자율과 그러니까 자율성과 그런 개방성과 그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것, 이것 때문에 통제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서구에서 일어나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통제 불능 상황이 벌어진 것이 이제 당혹스러운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나죠. 젊은이들이 막 누가 코로나 먼저 걸리는가 막 파티 열어가지고 막 코로나 먼저 걸리는 거 돈 내기 하고 뭐 막 그런 거, 예, 그죠? 그리고 마스크 쓰고 다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데모를 한다든지, 이게 이제 개인의 자율과 대중의 의견과 권리를 체제로 존중하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역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제 사회, 국가 통제의 그 양면성, 인간 자율과 무책임의 양면성, 이게 긴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면 트럼프의 출연이 이런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요번 주 그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에 보면 미국 전통 백윤주의 복음주의 교회의 전폭적인 지지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나왔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세요? 트럼프 may not be a good man. 트럼프는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 But he will be a good president. 왜냐하면 트럼프가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트럼프가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낙태, 주일성서, 학교, 공적기관에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자유를 지켜준다는 그것 때문에 트럼프의 그 도덕성과 상관없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입고 다닌 이게 뭔지 아십니까? 보시니까 God, Family, Guns and Trump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패밀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기를 사용하자. 그 트럼프가 총기 그 판매자들하고 굉장히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인간의 자율과 또 도덕성과 이런 것 사이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게 어떻게 갈지는 잘 모릅니다. 예. 그런 문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키워드는 이제 코로나가 탁 터진 다음에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정부가 많은 대책들을 내놨어요. 근데 그 대책의 방향이 뭐예요? 이전의 경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경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그러니까 코로나 전 상태는 뭐예요? 신자본주의에 의해서,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서로 경쟁하고 계속 인간의 탐욕을 추구하는 그 상황으로 돌아갈 것인가?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요, 코로나 처음 초기에 우리가 즐겼던 게 뭔지 아세요? 파란 하늘과 맑은 공기예요. 예. 우리는 그걸 즐기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그런 날들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게 생산하고 적게 소비하고 그 대신 많이 생각하는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교회로 넘어가면 이제 뭐 저희가 교회보다는 선교 쪽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교회는 그냥 간단한 얘기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가지 문제입니다. 예배의 본질에 대한 성찰입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한국 뉴스를 아시겠지만 교회와 정부 간에 아주 긴장이 있었잖아요. 그게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저항해야 할 종교의 자유를 우리가 쟁취할 것인가, 아니면 그 까무가 패스트라는 책에서 쓴 것처럼 인류의 위기 앞에서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인간들과 연대하고 자신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성실성을 발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거기에 연대할 것인가, 이 싸움이었습니다. 예. 뭐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신학적 입장과 뭐 배경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 끝까지 싸워야 된다. 정부가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것은 종교 침해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죽어가는 혹은 위험 가운데 있는 다른 인간들과 연대해서 예배를 중재해야만 한다. 이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예배의 본질이 뭔가 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것은 이 예배를 드릴 것인가 뭐 못 드릴 것인가 이것 때문에 이제 갈렸잖아요. 드리자 뭐 말자 이것 때문에 갈렸잖아요. 근데 이게 까딱 잘못했으면 이전에 신사참배 수준의 싸움으로 번질 뻔했는데 그렇게 안 간 게 온라인 예배가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가능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예배 안 드려도 온라인으로 예배는 대치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신사참배 수준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그냥 온라인의 예배는 과연 임시방편인가? 예. 온라인 예배가 가져다 준 유익 중에 하나는요. 오프라인 교회 예배 들어갔을 때 맨날 앞에 앉은 사람 뒤통수만 보고 예배 드렸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가족들하고 앉아서 가족들을 보면서 예배 드리게 됐답니다. 예. 그러니까 두 종류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가족들 함께 옆으로 예배 보면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같이 토론하면서 진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나눠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미 온라인 예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임시방편이 될 것인가 아니면 계속적인 어떤 도구가 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있고요. 그 다음에요. 예배만이 교회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도 있고 교제도 있고 나눔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비대면 상황에서 이런 교제와 나눔은 어떻게 만들어져 갈 것인가 예.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사회로부터 신뢰 회복입니다. 사회 신뢰 회복. 이번 이제 코로나 특히 두 번째 재확산 과정에서 우리가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예. 한국에 안 계시면 잘 모르겠지만 요새 젊은이들 얘기를 들으면요 전철 안에서 성경책을 못 꺼낸대요. 옛날에는 이제 전철 안에서 출근할 때 성경도 펴보고 그랬잖아요. 예. 요새는 전철에서 성경 못 꺼냅니다. 그 정도 뭐 신뢰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런 이슈가 한국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가난안 성도입니다. 여러분 가난안 성도 하면 되게 20대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요번에 코로나를 중심으로 교회 지금 제일 안 나오는 세대가 30대 40대입니다. 예. 30대 40대에 제일 관심이 뭐예요? 자녀들의 건강이에요. 건강. 어린아이들. 예. 그게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코로나가 끝나면 50대 60대는 말 안 해도 돌아옵니다. 교회 돌아옵니다. 가만 놔도 돌아옵니다. 30대 40대가 안 돌아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젊은이들 중고등학생들 얘네들은 복음에 잘 반응하지는 않는다? 아닙니다. 요새 청소년 사역들 창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요 중고등학생들이 복음에 제일 많이 반응합니다. 예. 우리가 접근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예. 그래서 진짜 가난한 성도들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가정의 교회 회복입니다. 만일 가정이 교회가 되지 않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가장 전심전력해야 될 것은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돕는 일입니다. 어떻게든지 교회 대회에 오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 이런 상황에 정말로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면 코로나가 극복되면 다 교회로 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데 더 고민해.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교회가 이거보다는 어떻게든지 주일 예배로 오게 만드는데 온갖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는 거 지금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가장들이 가정에서 자기 내부자들과 진정한 예배와 교제와 나눔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들이 오프라인 상황이 오면 교회로 다 올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도록 하는 일,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삶의 현장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키워드가 코이노니아, 오이코스, 에클레시아, 그죠? 이 세 단어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성도의 교제, 뭐 작은 공동체, 그다음에 교회. 근데 원래 이 단어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세상에서 코이노니아란 말이 뭐 협동조합 그런 뜻의 단어거든요. 원래 단어가. 그래서 현장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고 현장 안에서 그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 성도들이 현장이 교회가 되도록 하는 일들 이런 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성교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결국 이제 성교의 본질에 대한 생각을 다시 고민하는 시대에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과연 성교가 뭔가 해서 저는 이제 뭐 성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저는 성교의 본질은 성교라는 타이틀로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다 거기 관련되어 있지만 저는 성교의 본질은 문화를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를 넘어가서. 예. 그래서
다른 문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선교로 정의하고 그 안에서 선교하는 사람의 태도나 자질과 메시지와 메신저의 총체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새 이제 선교적 교회의 논의 때문에 뭐 총체성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뭘 놓치냐면 타문화로 가야 된다는 걸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잡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다음에 본론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결국 탈세계화라는 말은 가는 선교의 축소를 말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교는 아주 치명적인 도전을 받은 거죠. 예. 타문화권으로 가는 장기 선교뿐만 아니라 장기 선교도 거의 뭐 올 봄에 올 여름에 거의 안 나갔습니다. 예. 교회 그래서 이 탈세계화를 잘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글로벌레이션이라는 개념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의 이 글로벌레이션을 꺾는 그러니까 디글로벌레이션의 현상이 과연 선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우리가 심각하게 논의해야 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도전이 그죠? 예. 이동이 제한되고 선교지가 폐쇄되고 이러면 잘 아시는 것처럼 각국이 자국 보호 정책으로 돌아서고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또 한국에 이미 선교사님들 아마 3분의 1 정도를 한국으로 철수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비자 문제 때문에 다시 돌아갈 기약도 막막하고 대부분 이건 거의 확실합니다. 내년도 교회 예산 아마 한 30% 이상 다 삭감할 겁니다. 그러면 선교 예산도 30% 아마 더 삭감할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교회들이 예산 삭감하면 그 1순위가 선교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수준에 있는 상당한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선교 예산부터 축소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당장 아마 몇몇 선교사님들이 이미 그런 영향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계화의 반대 개념인 디글로벌레이션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세계 선교가 너무 글로벌의 개념에 치우쳤기 때문에 너무 글로벌적인 그런 선교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 무조건 많이 보내는 거 혹은 또 현장의 상황과 상관없이 보내는 쪽에서 동원하는 거. 어떤 분이 얘기했죠. 이게 수요 공급의 원칙에서 현장이 필요한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데 보내는 사람이 원하는 선교사들이 막 갔다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 예. 또 작더라도 현지 교회와 협력하기보다는 가는 자 중심의 교회 개척을 했다든지 철수 전략은 없고 입구 전략에만 몰두했고 여러분 철수가 불명예가 아닙니다. 철수해야지만 새로운 지역에 갈 수 있거든요. 나와야지만 새로운 지역에 갈 수 있거든요. 우리는 가야 할 새로운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디글로벌레이션, 로컬라이제이션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전략들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사 파송하는 거 외에 직접 선교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단기 선교 여행이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 스탑됐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난달에 서베이를 했거든요. 서베이에 참석한 800명 중에 88%가 단기 선교 갈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72%가 취소했고 18% 정도만 국내 대안적 선교 활동에 참여했는데 실제 그중에 못 나가니까 국내 다문화 사역에 간 팀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교가 단기 선교 여행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단기와 여행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단기 선교 여행, 단기로 갈 수 있다, 여행 갈 수 있다. 그런데 여행도 못 가게 되고 단기적으로 못 가니까 선교를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에 초점을 줬다면 여행을 못 가면 국내에 있는 다문화 선교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금방 스위치할 텐데 여행에 초점을 줬기 때문에 여행이 못 가게 되니까 선교 자체를 못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종료되면 어떤 식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 고민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내부자 중심의 선교 운동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우리가 내부자 중심의 선교를 이미 잘 해왔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이 외부와 단절되었을 때 혹은 외부의 힘이 접근할 수 없을 때 그 현장 안에 있는 내부자들이 스스로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교회를 계속 세우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코로나가 왔어도 단절없이 선교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의상 선교는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 아니고 그들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도하는 겁니다. 선교사들은 단순히 돕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헨리 벤이나 앤더슨이 얘기했던 것처럼 선교사의 안락사가 목표입니다. 예. 헨리 벤 유명한 말을 했죠. 선교사가 없어지는 게 선교의 목표라고요. 철수하는 게 목표라고요. 그들이 나를 더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입구 전략도 중요하지만 출구 전략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과나무의 열매가 내 사과나무의 열매가 많이 달리는 게 아니고, 이게 저희 퍼스펙티브는 아주 중요한 컨셉이죠. 사과나무의 열매는 또 다른 사과나무가 생기는 거죠. 그들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의 역할은 처치 플랜팅이 아니고 가스펠 플랜팅. 처치 플랜팅은 그들이 하는 거고, 선교사가 복음을 심어주면 그들이 그들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내부자 중심의 운동으로 선교가 더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의 선교, 우리의 선교라는 책에서 롤랜드 알란이 선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성령님이 내게는 역사하는데 현지인들에겐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거라는 겁니다. 예. 만약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면 현지인들에게 더 역사하고 그들이 성령과 함께 그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선교사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주민 사역, 예. 또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자꾸만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가 왔으니까 이제 선교 못 가니까 그 어떤 종족 선교의 개념이 필요 없다. 이 정도 종족 선교, 복음이 안 들어간 곳에 가는 것은 필요 없다. 이렇게 잘못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죠? 복음은 반드시 문화를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문화 안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거, 이게 선교사들의 역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선교사가 많이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 이주민 다문화 디아스포라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제 저희가 이주민 디아스포라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포럼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현상 중에 하나는 굉장히 많은 이제 이주민들이요 250만 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갔을 것 같죠? 아닙니다. 220만 명이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30만 명밖에 안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끝나면 경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이주민들이 훨씬 더 많이 올 거라는 겁니다. 네. 반면에 한국에선 선교사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나가는 게 만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 이주민 사역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코로나로 철수 혹은 장기적으로 국내에 머물게 될 현장 선교사님들이 해당 국가의 이주민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연결하고 노력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관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큰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안에 코로나 전에, 이미 전에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선교사들이 다 나왔습니다.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철수한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거나 혹은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다른 나라나 한국에 있는 그 나라, 자기가 사역했던 그 나라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미 한국에서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 사역하고 있던 사역자들하고 이 케미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나라에서 직접 사역했던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와 있는 그 나라 이주민들하고 사역하는 사람들하고 협력할 때 이게 케미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사역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해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국 우리는 준비된 선교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국내 이주민 사역 패러다임을 강조하는 것이 선교지 사역이 중요하지 않거나 축소되어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가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아무리 국가가 봉쇄된다 해도 준비된 선교 자원들을 필요로 하는 것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요? 보고마가 안 된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아직도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배가하는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지역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코로나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지역은 지독하게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힌두권, 뭐 무슬림권 돌파가 지독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따라서 접근 제한 지역이 점점 확산되고 있고, 국가 정책과 종교적 갈등이 함께 가는 이유는 대부분의 이제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종교 분리가 안 된 지역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닌 지역에서는 기독교를 배척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선교사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없으면 선교지가 원하는 사람이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선교지가 원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선교지가 원하는 사람을 보내고 있는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수요 공급에, 그러니까 현지가 원하는 사람을 보내는 거냐, 아니면 내가 그 지역에 가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 부르셨다고 해서 가는 건가? 이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지가 원하는 사람이라면 비자 문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어떠하든지 방법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교지가 원하는 전문 인력, 준비된 사람들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럼 누가 준비된 인력인가? 그들이 필요로 인력인데, 그래서 선교가 그들의 교회를 세워 돕는 거라면 그들이 어떤 자원을 어떻게 필요로 하는가의 요청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선교사가 얘기한 것처럼 선교 동원시 우리 한국에서 뭐 몇 년까지 몇만 명을 선교에 동원하겠다, 이런 말은 의미가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동원했어요. 뭐 2020년까지 몇만 명 동원하고 몇만 명 동원하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가 원하는 사람이 가야 되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얼마가 필요하다가 하면 그 사람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 또 비자 문제에 제한받지 않고 선교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 않으려면 비자를 받아서 가야 하는 선교사들은 거의 기회가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다 힘들어하잖아요.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지금 투자하고 있잖아요. 결국 직업인들을 통한 선교가 대안입니다. 예. 그래서 선교사보다 선교인을 양성하는 것이 대안입니다. 예. 선교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선교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직업과 삶을 갖고 그들의 그 전문성을 갖고 선교지로 가서 선교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선교가 일어나도록 하는 일, 거기에 우리가 좀 더 그리고 그것을 테크니컬하게 도와주는 그런 쪽의 선교 흐름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선교사가 나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나 더 많은 선교사가 나가는 일보다 더 좋은 선교사가 나가야 됩니다. 네. 그럼 더 좋은 선교사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좋은 선교사가 됩니다. 네. 그럼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좋은 교회에서 나옵니다. 그럼 한국 교회는 지금 좋은 교회인가? 한국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한성 교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용돌 목사님, 이용돌 선교사님, 저희가 소그룹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이용돌 목사님 소그룹으로 들어가는 요령 그런 거 좀 알려주세요. 예, 지금 현재 51분이 현재 들어와 계시고요. 현재 나라는 19개국에서 지금 현재 참가하고 있습니다. 각 소그룹은 4분이나 혹은 5분으로 들어가는데요. 일단 소그룹을 열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그 그룹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각자 소개를 하시고 주제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를 강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주제를 한성 교사님 의논할 내용을 좀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저희가 받은 내용 중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으시면서 아무 내용이나 본인이 조금 더 인사이트가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확장하고 싶거나 좀 이렇게 그 개념을 좀 이렇게 피드백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그 한성 교사님한테 받았던 주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지와 목회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 하나와, 또 하나는 코로나 시대의 내부자 중심의 선교 방향에 대한 사역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이런 주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2가지 주제 가운데 아무거나 하나, 아니면은 이제 발제안을 들으신 것 가운데서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들어가시면 소그룹에서 먼저 각자 소그룹에서 제일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해가지고
성이 자음으로 가장 빠른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제가 강씨니까 제일 빠르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해가지고 제일 빠른 사람이 그 그룹의 인도자가 돼주시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의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20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전체를 다시 이렇게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